사실 평범하다는 말이 제게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제 마음도 편하고 앞으로도 그냥 별탈 없이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저를 이렇게 소개해봤네요. 사실 처음에 이 사연을 보낼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하지만 공개된 곳에 이렇게 사연을 적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언제나 또 의심하고 의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 사연을 적어봅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할 뻔한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데 저는 남편을 너무 믿고 사랑하지만 언제든지 이 사람이 저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네요. 이런 게 트라우마라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는커녕 정말 괜찮은 집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 사업도 승승장구하셔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이모와 저희 가족이 이동할 때마다 저를 태워주시던 삼촌, 그리고 제가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 공부를 도와주신 제 전담 원어민 선생님까지 계실 정도로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중학생이었나? 아무튼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집에 놀러온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너네 집은 무슨 공주집 같다. 엄청 멋있어. 부럽다. 나도 하루만 너네 집에서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전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라 우리 집이 좋은 집인 줄 몰랐고 다들 그냥 저처럼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건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은 그렇게 쉽게 사는 건 줄만 알았죠. 성인이 돼서 대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가 멍청한 편도 아니라 저는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로 입학할 수 있었고 몇 번의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했죠. 어차피 저는 아빠의 사업을 같이 운영할 생각이라 따로 취직할 필요도 없었고 대학교 때 배운 경영학과 아빠 비서분에게 일을 배워서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모든 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지만 유일하게 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연애였죠. 또래 친구들은 전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도 없는 저였기에 연애가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빠는 제게 항상 연애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결혼은 안 돼. 결혼이라는 건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야. 그래서 아빠가 우리 집 사위를 직접 찾아 나설 거니까 네가 함부로 결혼을 결정할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마라. 어차피 네가 데려오는 남자는 다 마음에 들지 않을 테니까. 라면서 제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무조건 결혼은 해야 되는 거라 생각했고 결혼할 남자 역시 부모님이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저는 모두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는지 그저 부모님의 꼭두각시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친구들처럼 연애를 하는 방법도 남자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는 건지 또 사랑하는 감정이 뭔지 모르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대학교 때 제 별명은 목석이었고 눈치 빵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좋아해도 좋아하는 줄도 모르는 눈치 없는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좋아하는 감정인 줄도 모르는 답답한 목석이라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죠.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그래도 연애를 했었습니다. 100일도 넘기지 못했지만 저희 과 동기였는데 이미 주변에서는 저를 좋아한다는 걸 전부 눈치채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저도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제 주변을 얼쩡대면서 계속 밥 먹자 뭐 하자 이것저것 말을 걸어대니 아예 모른 척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제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고 저는 거절하는 방법을 딱히 찾지 못해서 22살에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리숙하고 미련한 건지 그 친구는 저와 사귀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친구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잘해줬네요. 결국 그 친구가 제게 먼저 넌 진짜 눈치도 없다. 나 네 친구 영미랑 사귄 지 2년 넘었어. 너네 싸웠다는 말 듣고 너한테 작업 한번 걸어본 건데 그렇게 바로 넘어올 줄 나도 몰랐어. 아무튼 나 영미랑 계속 만날 거야. 우리 정리하자. 그동안 고마웠다. 라면서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100일 남짓 그 남자와 사귀는 기간 동안 선물도 많이 하고 밥값도 제가 더 많이 내고 아무튼 제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싸운 친구와 2년 넘게 사귀고 있다고 하고 거기다가 제 선물만 받아먹고 헤어지자고 하니 정말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지 제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죠.
친구들은 야, 네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새끼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좋은 사람 또 만나면 되잖아. 그리고 너네 부모님이 그랬다며. 어차피 결혼은 부모님이 정한 남자랑 한다고. 연애야 뭐 이놈 저놈 만나서 굴러본다 치지만 결혼은 좋은 사람이랑 하지 않을까?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인데 설마 엄한 놈 데려다가 결혼시키겠어? 라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었네요.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버림받고 몇 날 며칠을 집에서 울던 저를 엄마가 봤는지 엄마가 남자친구 소개시켜줘? 아니면 아빠한테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고 해줘? 이렇게 밤낮 없이 울기만 한다고 그놈이 돌아와? 아유 답답하.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서 왜 그렇게 속을 썩이길 하면서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내가 지금 이러는 게 그 남자 때문인 것 같아?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우는 건 남자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답답해서 그런 거야.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난 이제 고작 대학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그런 거야. 알아? 라면서 생애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엄마 앞에서 난동을 부렸네요. 그 꼴이 우스웠는지 아빠는 저를 보며 그럴 거면 그냥 시집이나 가. 부모 속 썩이지 말고 시집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얘가 아주 곱게 키워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어. 라면서 저를 혼내셨죠. 홧김이신지 아니면 정말 정해둔 짝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고 일주일 뒤에는 바로 집안끼리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초고속 결혼이었죠. 집안끼리 인사를 하고 돌아온 날 저녁 아빠는 비서 아저씨에게 3개월 뒤에 결혼할 수 있게 예식장 좀 알아봐. 웬만하면 가족끼리 소규모로 할 수 있고 격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뭐 대단한 결혼이라고. 시끌벅적하게 하지 말고 간소하게 하자고 라면서 바로 결혼 날짜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제 결혼이 진행됐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집안끼리의 결혼이지만 만났던 남자가 나쁘지 않았고 매너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적어도 제가 100일가량 만났던 쓰레기 같은 놈보다야 부모님이 소개해준 남자면 그냥 믿고 만나도 될 거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죠. 집안끼리의 인사에서도 저와 혼이 날 남자, 그리고 형, 부모님 이렇게 네 식구가 나왔었는데 그 집 부모님, 즉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만나니까 경은이 너도 너무 참하고 이쁘다. 어릴 때 아줌마 봤던 거 기억 안 나지? 언제 이렇게 이쁘게 컸나 모르겠어. 어릴 땐 네 형이랑 경진이랑 그리고 성훈이 이렇게 셋이서 참 잘 놀았어. 그게 유치원 때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시간 빠르네. 우리 큰애 결혼식 때는 오셨었죠? 걔가 벌써 애가 셋이에요. 딸만 줄줄이 낳았는데 아들 하나 있으면 딱 좋으련만. 그래도 뭐 경은이 너를 보니까 너만큼만 커져도 딸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차남과 결혼을 하게 됐고 제 위에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상견례 날은 아이들을 보느라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형님을 만나게 된 건 제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조카들 3명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그 뒤를 따라다니느라 정신없으셨지만 인상 좋은 얼굴로 반가워요. 제가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지금 한창 뛰어다닐 때라. 라면서 인사 같지 않은 인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집안끼리 결혼이라지만 그래도 호감이 없으면 결혼조차 진행이 안 됐을 텐데 다행히도 저와 남편은 어린 시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지 첫 만남에서도 어색하지 않았고 그냥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꼬마일 때 봤던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다니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제게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이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일주일 정도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 신랑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다시는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정말 재밌고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신혼집에서 남편과 신혼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자꾸 메스꺼리고 헛구역질이 나는 게 입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여보, 혹시 임신한 거 아니겠지? 설마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제가 임신 6주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결혼 준비 내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던 것이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미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 거죠. 생각하니 제가 정말 무신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임신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알렸고 시어머니가 제일 처음 제게 물었던 건
아들이라니 딸이라니? 그런 건 아직 모른대? 라면서 성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건 몰라요, 어머니. 그리고 병원에서도 아들이다 딸이다 명확하게는 말 안 해줘요. 그냥 잘 돌려서 말해주죠. 태어날 때까진 모르는 거래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은 아유, 아들이어야 되는데 이미 큰애가 딸을 셋이나 낳았으니 왜 이렇게 아들이 귀한지 모르겠어. 정말 딱 아들 하나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네. 내가 진짜 다 해줄 수 있는데. 라면서 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삭 임산부가 됐고 병원에서 성별을 들었지만 남편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채며 곧 있으면 출산인데 어떻게 성별을 몰라? 나한테만 말 안 해주는 거 아니야? 큰애도 임신하고 좀 지나니까 바로 병원에서 성별 말해주던데 라면서 저를 쪼으셨지만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혹시나 딸이 나올까봐 무슨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자 솔직한 말로 집안에서 저를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어머님이 너무 고생했다면서 제 계좌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어머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라고 말했지만 넣어둬라. 내가 더 보내려다가 안 그래도 너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그것만 넣었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큰애한테는 그렇게 해준 적 없어. 다 너네 생각해서 해준 거니까 모자라면 말하고 뭐 돈이 부족할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고생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으로 왔을 때 아주버님 내외분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오셔서는 축하한다고 고생했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저희 집에 오셔서는 아이는 어떤지 제 건강은 괜찮은지 부족한 건 없는지 엄청 챙겨주셨죠. 하지만 어머님이 저와 아이에게 잘해줄수록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 내외였죠. 형님은 제가 출산을 한 이후로 저희 집에 한번 오시더니 아기를 보고는 우리 집에 드디어 아들이 나왔네. 나도 참 아들 낳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동서가 그걸 해냈어. 부럽다 부러워.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내가 딸 셋 낳는 동안 내게 그러셨거든. 이렇게 줄줄이 딸만 낳으면 우리 집 대는 누가 이을 수 있겠냐고. 근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나 그냥 솔직히 말할게. 동서가 너무 부럽다. 어머님이 동서한테 잘해주시는 것도 부럽고 나 몰래 동서한테 용돈 보내주시는 것도 다 알아.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난 아들 못 낳는 며느리인데. 라면서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아,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주, 민정이, 민지 얼마나 예뻐요. 어머님이 괜히 그러시는 거예요. 전 제가 아들이라고 해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이게 뭐라고. 어머님이 너무 유난 떠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형님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형님을 뵐 수 없었고 정말 남처럼 지냈습니다. 가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아주버님과 형님을 보고 온다고 하긴 했지만 그저 안부만 전해드릴 뿐이었죠. 그렇게 육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기 돌잔치 준비에 정신이 없었는데 형님이 1년 만에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동서, 잘 지냈어? 내가 연락 못해서 미안해. 잠깐 집에 가도 될까? 라면서 갑자기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더라고요. 지금요? 오세요. 집이 좀 정신없긴 한데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그냥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 형님이 울적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는 걸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고 형님은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집을 나온 것처럼 큰 캐리어 같은 거였거든요. 저는 형님을 보고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챙겨온 큰 가방을 제게 내미는 겁니다. 동서, 이 가방 안에 10억이 들어있어.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봐. 라면서 가방 자크를 여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돈다발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건데요? 라고 물었더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건 내 생각이야. 절대 협의된 내용 아니고 그냥 나 혼자 결정한 거야. 내 남편도 모르고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도 몰라. 근데 동서 생각이 궁금해서. 동서 혹시 도련님 말이야 정관수술 안 했지? 라면서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정관 수술이야 뭐 근데 그건 왜요?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미안해 정말 나 근데 너무 아들이 낳고 싶어. 어머님이 본인 돌아가시면 재산의 절반을 전부 동서 아들에게 넘기겠대. 우리 부부는 아들도 없는데 재산을 왜 주냐면서 뭐가 이쁘다고 주냐면서 내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런데 나 아들 낳을 수 있게 도련님 도움 좀 받게 해주면 안 될까? 동선의 부부는 한 방에 낳았잖아. 아들도 낳는 씨가 있다는데 그게 도련님일 수도 있잖아. 10억이 부족하면 더 줄 수도 있어. 동서 미안해. 근데 제발 나 좀 도와줘. 라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아니 형님 미치신 거 아니에요? 제 남편을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가 막혀 진짜. 나가세요. 됐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애한테 재산 주신다고 한 거 그 말을 믿으세요?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데 그 돈을... 이게 무슨...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라며 형님을 밀치고 돈가방을 집 밖으로 던졌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울던 형님은 미안해 동서 미안해 라면서 계속 울부짖었고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집으로 돌아갔는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내가 미쳤나봐. 오늘 일은 그냥 잊어줘. 정말 미안해. 라는 문자였는데 이미 뱉은 말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하루 종일 열이 받아서 남편이 퇴근을 하자마자 낮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남편에게 얘기했죠. 근데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오죽하면 그랬겠어. 당신이 이해해. 형수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오늘 퇴근길에 형이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장남인데 아들이 없다면서 형수를 들들 볶나봐. 그래서 형도 엄마랑 형수 못 만나게 하려고 가운데서 엄청 노력한다고 하더라고.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잊어.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당신을 아니 아들을 낳겠다고 남편 동생을 탐낼 수가 있어? 이게 힘들다고 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야? 그리고 당신도 그래.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형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쳐. 근데 적어도 내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당신 그러면 내가 허락했으면 형님이랑 정말 아들이라도 낳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라면서 저도 남편에게 기분 나쁜 티를 냈죠. 남편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미쳤어? 그리고 가족인데 좀 마음 써주면 안 돼? 지금 형수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당신은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해?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은 형수가 불쌍하지도 않아? 오죽했으면 당신한테까지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겠어. 돈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오죽했으면... 아유 됐어. 이런 걸로 싸우는 거 너무 힘 빠진다. 형수도 없던 일로 하라고 정신 차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그냥 끝난 일인데 당신 편 안 들어준다고 떼쓰는 거 너무 웃겨. 설마 당신 진짜 아들 낳았다고 갑질하는 거 아니지? 라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일로 저는 아예 형님과 연을 끊었고 남편에게도 형님을 따로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죠. 명절 때도 저희와 형님네는 시간차를 두고 시댁으로 갔고 가끔은 남편이 형을 만나러 아주버님 댁에 가긴 했지만 나는 그 사람들 안부 알고 싶지 않으니 제게 얘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계속 아주버님 댁에 드나들고 형님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남편은 가족인데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형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기록은 없었고 아주버님과 몇 번의 통화를 하기만 했더라고요. 그렇게 5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하루는 남편이 아주버님을 만나고 와서는 형수가 임신을 했다네. 꼭 아들이 낳고 싶은가 봐. 애 넷 키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대단하시네. 딸 셋에 아들 하나면 나중에 누가 그 집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할까? 위에 시누이가 셋이나 있는데. 라면서 저는 비꼬듯 그 말에 대답했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당신은 형수 얘기만 나오면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 됐다. 말을 말자. 라고 화를 냈고 저도 더 이상 형님네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 형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제게 전화로 소식을 알려줬고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전화를 해서 큰애가 아들을 낳았다 막내야. 너도 한번 보러 와. 요즘 너네 사이가 좀 대면대면한 것 같더라. 내가 큰아들한테 들었는데 뭐 큰애가 너한테 실수를 했다며? 무슨 일인진 모른다만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마음 풀고 애기 얼굴 한번 보러 와.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신 적은 없는데 이렇게까지 말하신 걸 보면 한 번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들까지 낳았으니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평생 봐야 되는 얼굴인데 떨떠름하게 지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저는 용기를 내서 아이를 데리고 형님이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로 갔죠. 남편도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 아주버님의 시어머니까지 계신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도착하니 남편의 차가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남편이 왔다는 걸 먼저 확인하고 병실로 올라간 저는 형님이 출산 후 누워있다는 병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침대에 누워있었고 남편이 형님 옆에 서서 형님의 손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왔어? 차는 안 막혔니? 라며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넘기고는 당신 지금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그 손 안 나?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형님과 남편은 저를 동시에 쳐다봤고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는 당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오해야.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거 오해라고. 라면서 제 어깨를 잡고 흔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치우며 놔, 이 더러운 새끼야. 너네 다 똑같아. 그 아들이 그렇게 낳고 싶었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꾸민 거야? 당신 혹시 나한테 준다고 했던 그 10억 받았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머니, 이 인간들 미친 인간들이에요. 저 여자가 낳은 저의 아주버님 애기 맞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제 남편을 닮지는 않았어요? 애기 어딨어요? 제 눈으로 봐야겠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라면서 시어머니에게 전부 토해냈습니다.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면서 놀라셨고 저는 미친 여자처럼 병실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끌어내며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제발 왜 이래 진짜.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얘기하자. 라면서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죠. 그렇게 밖으로 나온 저는 남편의 뺨을 후려 갈기고는 너 이 미친 새끼 똑바로 얘기해. 방금 내가 본 그 상황 뭐야? 왜 형님 손을 네가 잡고 네가 그 앞에서 엎드려 우는데? 네 새끼인데 남이 키울 거 생각하니까 억울해? 아니면 네 애를 낳은 그 여자가 불쌍해? 라면서 쏴붙였죠. 남편은 가만히 제 말을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믿을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하면 믿을래? 당신 미쳤어? 진짜 왜 이래? 난 그냥 형수가 안쓰러워서 자꾸 울길래 안쓰러워서 위로해 준 거야. 손 잡은 거? 가족끼리 손도 못 잡아? 아니 무슨 우리가 끌어안기를 했어 뭘 했어? 정말 답답하다 진짜. 라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화를 내는 남편 앞에 됐어 이혼해. 너무 더럽게 끔찍해. 난 더 이상 이런 집구석에서 도저히 못 살아. 애는 내가 데리고 갈게. 형수라는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던 말던 너네 멋대로 살아 이 더러운 것들아. 라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쏟아붓고 나니 온몸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었고 수액을 맞고 나서 바로 퇴원을 했죠. 그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남편이 형님 손을 잡고 있던 게 생각이 났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저희 엄마 아빠에게 모든 게 오해라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면서 설명했지만 제 마음을 움직일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렇게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남편이 제게 메일을 하나 보냈더군요. 확인해보니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남편과 형님이 낳은 아이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메일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네가 나를 믿어줄 것 같아서 친자 검사까지 했어.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오해야. 연락 주면 모든 걸 다 얘기해 줄게. 내가 그동안 왜 형수를 두둔하고 그날 형수를 위로해 줬는지 라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을 만나러 집으로 갔고 남편은 마치 제가 올 거란 걸 알고 있듯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날 남편의 입에서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당신한테 말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처음엔 듣고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게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 근데 당신이 날 너무 의심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를 못하니까 솔직히 말할게. 물론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이상할 거라고 생각해. 나 같아도 의심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형수가 낳은 아들 형수랑 형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애를 어디서 입양했어? 라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실은 형이랑 형수가 합의하에 대리부를 고용했대. 형수
출산하기 전에 유산도 한번 했었어. 근데 유산이 아니라 중절 수술을 한 것 같아, 내 생각이지만. 아마 딸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이거는 단순한 내 생각이야. 아무튼 대리부 고용해서 아들이란 거 확인하고 출산을 한 것 같아. 형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할 때 나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형이랑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고.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재산을 우리 애한테 전부 줄 생각이었나 봐. 아이, 그놈의 대를 잇는 게 뭐라고. 그 얘기 듣고 형이 나를 붙잡고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 그 사실 알고 나서는 형수 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냥 정말 이 감정을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라. 그냥 너무 형이랑 형수가 너무 불쌍해.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고 엄마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그랬어. 이제 좀 설명이 돼? 내가 왜 그날 형수 손을 잡고 그렇게 울었는지 이제 이해하겠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놀랍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당신은 그냥 모른 척 있어. 난 당신한테 오해받기 싫어서 얘기한 거지 이런 얘기를 떠벌리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당신도 모른 척해. 그리고 형이랑 형수한테 좀 잘해줘.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말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는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남의 애, 아니 형님이 낳은 아들 돌잔치도 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님은 그 애가 예쁘다고 옆에서 떨어지질 않으시는데 참 그 애를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말 정말 맞는 얘기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쯤이었나? 하루는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혹시 그 얘기 어디 가서 했어? 라고 제게 묻더라고요. 무슨 얘기? 라고 물었더니 형님네 대리부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미쳤어? 그 얘기를 어디다 해? 무슨 자랑이라고? 아니, 무서워서 얘기도 못 꺼내겠어. 미쳤나봐. 아니, 근데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아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식은땀이 났고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버님도 형님도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께서 형님에게 물었더니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다가 결국은 궁지에 몰려 아주버님이 모든 얘기를 솔직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됐고 위자료를 받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 살게 되셨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형님을 내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부 합의 하에 진행된 일인데 마치 모든 죄를 다 형님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뒤로 가끔 형님에게 연락이 와서는 어머님 좀 설득해 달라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몇 번 말씀하셨지만 제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 어머님이 저까지 찾아오셔서 절대 형님과 연락하지 말라고 못을 박으신 뒤로는 저도 형님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일이 일어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아직도 어머님이 대리부를 통해 낳은 아들인지 알게 된 경로나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남편 역시 알지 못하고요. 하지만 위자료도 넉넉히 챙겨주셨다고 들었고 아주버님 역시 형님과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남 속이고는 못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도 형님도 아주버님도 모든 사람의 입장이 다 이해되는 터라 누굴 탓하기도 참 뭐하네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같은 여자로서 형님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머님은 모르시지만 저도 가끔 형님과 연락을 하며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이 사연을 쓰는 김에 형님께 전화 한 통 드려봐야겠네요.